네, 좋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네, 최근 검찰과 공수처가 대장동 의혹과 골발사주 의혹의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데 현재 지금 야당, 특히 국민의힘 이 대선 주자가 갈리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전문가 의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는 아닙니다. 예, 일반인의 시각으로, 정치인의 시각으로 굉장히 다소 그럴까요? 국민 편파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럴까요? 사람입니다. 아니, 저는 원희룡 그 후보가 본인이 대장동 일타 강사라 그래서 아, 예, 예. 그런가? 왜 그분이 갑자기 일타 강사라고 자처하지? 그랬어요. 그분을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저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재정 의원은 여기 이쪽 일타 고발사주 일타 강사 아니까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못 고르셨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모르는데 뻔뻔하게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도 참 특이하네요. 네, 뭐 저 아까 초반에 진행되는 이제 프로그램 초반 많이 봤는데요. 네네. 댓글도 많이 올려주시고 또 10만 달성하시는 예, 데는 맞습니다. 또 이제 그 매력 포인트가 있겠지만 그 매력 저한테는 조금만 발산해 주시고 제가 쉬 대답할 수 없는 질문 훅 들어오시면 저 스튜디오에서 방송 도중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재정 의원하고는 또 우리 연수원 때 또 애정하던 사이였기 때문에 좀 세게 하고 있습니다. 박지민 의원도 마찬가지였죠. 자, 오늘 한번 제가 생각해보고 잘 해보겠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노영의 미모를 능가하십니까? 미모지존이신데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 걱정들을 많이 해주세요. 언제 이렇게 많이 빠지셨어요? 워낙 많이 쪘었죠, 사실. 이제 쪘다 빠졌다. 네, 쪘다 빠졌다 하도 많이 봤어 나는. 네, 맞아요. 그래 쪄도 걱정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빠져도 뭐 그건 맞아요. 별로 네. 예, 유쾌하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근데. 네,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건강도 그렇고 기분도 그렇고 컨디션도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뭐 빠지나 찌나 예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의원님도 여기 동참하시죠. 누가 최종 후보가 되겠습니까? 저는 실은 이제 우리 의원실에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뭐 500원, 1000원 수준에 사는데 어떤 우리 부자진 한 분이 10만 원 단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최소한 세다. 의원이면 사장님인데 그 친구를 능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15만 어머나. 이라고 했는데 실수로 N을 붙인 거예요. 15만 N? 근데 그걸 정정할 기회를 우리 부자진들이 안 준 150만 원 겁니다. 상당의 그래서 돈을 제가 벌었어요? 제가 지금 약간 뭐라 그러지? 남들이 안 거는 쪽에다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짐작을 하실 거예요. 많이들 안 거는 쪽에 걸었기 때문에 그냥 뭐 우리 차값 낸다, 커피값 낸다는 마음으로 했는데 커피값이 아니라 진짜 차를 사게 생겼습니다. 또 예. 유승민 의원 걸었다는 얘기야?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제 그 이강자 중에서 그래도 홍으로 많이들 안 홍으로 거는 걸었다? 뭐. 좋습니다. 자, 정말 이길까요, 홍으로? 꿈을 잘 꿔야 돼. 돼지 꿈 꿔야 되는데. 그러게요. 이제 정말 이 갈등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저는 윤석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는 생각해요. 지금으로서는. 네. 홍의 후발주자로서 좀 최근에 여러 가지 뭐 개사과 사태 이후에 치고 나오는 게 있다라고 하지만 그 지표가 정말 결과로까지 이어질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는 생각하지만 네, 그런데 왜? 그쵸, 커피값을 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착한 마음으로? 예. 근데 그게 원에서 N으로 되는 바람에 지금 가산을 탕진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네, 진짜. 근데 홍준표 후보가 다들 더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윤석열 후보가 쉬울 거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반대로 그러니까 누가 되든 간에 저희는 또 거기에 맞춰서 최선의 우리 가치를 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다르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홍준표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어떤 기대를 네, 새 정치를 할지도 네네. 모른다는. 그걸 극복하는 게 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홍준표 후보가 되기를 기다리고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경매시장에서 1억 6천만 원짜리 낙찰 받는데 영 하나 더 써가지고 16억인가 뭔가 하기로 됐다는 그 사람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15만 N? 어쨌든 저도 그 의원실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자, 누구 말이 맞는지 어쨌든 우리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이재정 의원님 말씀은 본인도 윤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직원들을 위해서 홍으로 찍었다. 틀릴 것이다. 그렇지만 난 착한 사람이다. 이게 지금 오늘의 포인트였어요. 자,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보고요. 자,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안진걸 소장이 며칠 전에 나와가지고요.
17개 시민단체가 모두 모여서 하나은행이 하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할 거다라고 그날 아침에 저희 방송에서 예고를 하고 정말로 고발을 했더라고요. 자, 이제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 이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자, 이렇게 이런 시민단체 등에서 하나은행을 고발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대장동 개발 지난한 여러 법률 분쟁들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 이전에는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던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세력들이 여전히 잔존하고 몸세탁이 필요했던 거죠. 아, 몸세탁? 예, 몸세탁이 필요했고 그 몸세탁에 가장 허울 좋은 뭐 하나은행 정도면 하나지주 회사 정도면은 몸세탁을 하기에 꽤나 괜찮은 옷이죠. 하지만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누가 주도적으로 해서 그 모양새를 만들었는지가 사실은 처음부터 주목할 대목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로 좀 불공평하게 손익분배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은행이 거의 가져가지 못했다는 것 자체는 나중에 알게 됐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양을 갖추는데 일조한 하나은행 어떤 연유일까 하는 궁금하긴 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대장동 의혹에서 아까 화천대유 사건이 의혹에서 하나은행을 몸통으로 봐야 된다라는 시각이 왜 나오느냐 하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화천대유하고 천화동인을 끌고 들어왔다. 그리고 이 돈이 사실은 어마어마한데 이 이익을 본인들이 안 가져가고 그쪽으로 돌려주게 될 뭔가 내막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비리가 있다면 그 비리의 핵심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하나은행 쪽이나 그러니까 하나금융지주나 이렇게 돈 되는 쪽에서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뭐 그런 걸 어떻게 알고 그렇겠냐. 그냥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의 문제인 거고 우리가 투자한 거 손해만 안 보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한 것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이 맞아요. 근데 상담액들 거의 40%가 넘는 지분 구조를 가지고 네. 정작 이제 회수한 돈 저희가 뭐 32억인가 네, 네, 그 정도 그 단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말 판단을 해보건데 그러면 다른 정상 구조를 가진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다른 연유 또 다른 권력적 관계가 있는 건지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예요. 성남의들이 가져갈 이익이 1,822억이어요, 원래가. 당초에 이제 추정키로는 네, 그 그렇죠. 정도. 근데 그 중에서 원래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가져갈 몫이 1,761억 원이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다 너네한테 줄게라고 되어 있는 그 목도 안 챙겨갔느냐. 네. 이게 좀 이상하다는 것이고 2016년도에 하나은행 내부 보고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고서에 보면은 실제 그 당시 2015년, 14년도부터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분양할 당시에 엄청난 이득이 생길 것을 알았을 거다. 생길 가능성도 염두는 하고 있었다는 게 네네. 보고서. 그런데 하나는 내부 보고서에 보면은 네. 어쨌든 그렇게 거의 확정적으로 이익이 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해놓고 왜 그 전문가들이 그걸 회수할 생각을 전혀 안 했느냐. 이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민간 쪽에 오히려 큰 돈을 가져가게끔 한 거는 은행에 투자한 사람들이나 은행에는 배임을 한 거다. 그래서 이제 네. 은행 배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고발하신 시민사회에서 네네. 고발하신 내용도 아마 그 점에 포인트를 맞추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 김정태 하나지주회장, 박영수 특검, 윤석열 후보, 네. 곽상도 의원, 김만배 씨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결론이 나올까요? 배임이나 이런 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변호사님이시기도 하지만 배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구체적인 추가 사실들이 입증이 돼야 되는 그렇죠. 것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검찰도 이제 이번에 우리 김동규? 전 이사장님 같은 경우, 전 사장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을 조금 뒤늦게 했어요. 그러니까 추가 기소도 뒤늦게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상 법리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고 실제 이 사건에 어느 정도로 드러난지는 저희는 아직까지 모릅니다만은 그렇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이나 야권에서 계속 주장한 것은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한테 뭐 651억 배임으로 기소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유동규는 도대체 혼자 있겠느냐. 바로 그 직속 상사인 그렇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그 되느냐 그림으로 이거잖아요. 계속 예, 그 예. 주장을 하고 있는 예. 거죠. 근데 또 배임과 관련해서 저도 아까 조건을 붙였지만 어느 정도로 입증이 되고 드러났는지는 우리는 이제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우리 이재명 후보에까지 연결시키는 거는 처음부터 조금 거품이 많은 공세였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배임이 되려면 특히 이재명 당시 시장이 배임으로 이제 인정이 되려면 본인이 하는 행위가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의 이런 결정이나 의사결정이 성남 도시개발공사나 성남 쪽에는 손해를 입히고 제3자인 남욱이나 뭐 이런 그 네, 화천대유의 이득을. 민간인에게 이득을 줄 거란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고 네. 그런 의도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행위가 있어야 네,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처분이니까.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는 뭐 그런 걸 판단할 수가 없고 과실 배임이란 건 없으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고의적으로 일부러 했다는 거를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데 네. 그게 어려워서 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거였다. 그래서 이번에 영장 청구할 때도 이재명 지사 이름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검찰 일부러 알면서 봐주기 수사하느라고 이렇게 되는 거다. 또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특검을 그래서 결국 가야 된다는 뜻이다. 특검 어때요, 특검? 뭐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많이들 하셨겠지만 특검은 대선 때까지 이거 그냥 끌고 가서 정치 공방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안 나올 테니까. 제가 우리 국민의힘 한 의원님하고 방송 출연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특검 무용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는 사실 이미 정리됐다. 아니 MB 특검 봐라. 그러니까 성공한 특검도 없지만 MB 특검 보면은 그렇게 면죄부 주고 치우는 특검이 과연 유용한 수사인가는 생각하지 않냐라고 했더니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특검 받으시고 면죄부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무슨 논리인가. 그 정도로 특검이라는 게 얼마나 정치 공방으로 변주 굴리기에만 치중했고 정말 수사를 위해서 필요했던 건 검찰개혁이고 공수처였잖아요. 이미 그 제도를 갖추고 있는 만큼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지점들도 수사 과정에서 없진 않았어요. 국민적 비판도 많았거든요. 수사에 대해서 조금 네. 갑갑함도 있었어요. 비판이 하지만 많죠. 네. 지켜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촉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김만배, 남욱, 정민영 씨에 대해서 영장이 지금 청구가 됐고 오늘 실질 심사가 이제 이루어질 텐데 이들이 구속이 되겠습니까? 사실 공수처의 그 우리 송 검사에 대한 지난번 이제 영장 청구 때도 보지만 그 법률적 의미로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수립해서 청구를 했나 하는 생각이 좀 아쉬움은 있었어요. 송 검사 같은 경우는 출석을 결국은 강제할 수 있는 이제 계속 미루고 있었던 사건을 계속 이제 빙빙 돌리고 있었던 그 사람을 출석하게 만드는 효과는 있었지만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도 여튼간에 뭐 몇 명이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냐 여부가 검찰의 주장에 당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일흥의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을 일흥의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드러난 증거와 수사 상황을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중간적 판단의 계기는 되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영장이 기각될 때 판사님들이 참 검사나 이런 사람들 얼마나 미꾸라지인데 그렇게 뻔뻔하게 안 나와놓고는 앞으로 열심히 나올게요. 그렇다고 그 말 한마디에 풀어주냐 말이 안 된다 이런 비판이 좀 있었거든요. 그건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그 우리 고발사주 사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수사의 달인들이잖아요. 수사의 달인들이에요.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그 수사하는 사람들, 조사자들이 어떻게 느낀다는 걸 예민하게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네들이 맨날 하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굳이 그분들은 전화를 해가지고 입을 맞추지 않아도 이미 입이 맞춰질 그렇죠. 스스로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텔레파시로 다 미리. 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물론 이제 다른 증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인들과 달리 볼 이유는 없지만 그분들의 태도 등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엄격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일반인의 잣대로 너무 풀어줄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더 엄격하게 봤어야 그렇죠. 되는데 판사님들이 참 착하다. 참 마음이 너그럽다. 어떤 게 판사의 마음을 터칭하는 건지 아는 거죠, 그분들은. 그렇군요. 뭐 서로 같은 기수래요? 그런 건 아니죠? 모르죠. 같은 기수인지 검사랑 판사랑 그런 모르니까. 아이고. 우리는 그런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노영의 뉴스인 사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대담하는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김강준님은요.
일반인 같으면 법정 구속될 건데요. 이러고 있고 K리님, 노영희 언니 미꾸라지 몇 마리 잡아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미꾸라지 몇 마리 잡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추어탕을 끓여야 되겠죠. 잡기만 하지 말고. 그다음에 강토리님, 국회 귀요미 이재정 의원님 화이팅! 이런 얘기했고요. 소백사님, 검찰놈들 더 이상 못 믿어. 믿는 듯이 발등 찍는다. 기득권들의 돈잔치예요. 배돌쇠님, 노영희 이재정 케미 잘 맞네요. 화이팅!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똑똑한 이재정 의원님 나오셨고요. 같은 기수인지 아닌지 몰라요, 엉겅키님. 제가 그냥 찍어본 거예요. 자,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은 하고요. 자, 이번에는 고발사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고발사주 사실 너무 잘 알아서 신납니다. 이 주제를 얘기할 때는. 공수처가 이번 주부터 고발사주 관련해서 소환 조사에 나서고 있는데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본인들이 나오겠다고 계속 했던 게 바로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의 태도예요, 사실은. 근데 그건 딱 너무 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윤 총장이 되면은 그들의 계산이 맞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홍 의원이 되면은 사실 안 맞는 거잖아요. 아니 정말 이제 되고 나면 아니 야권의 대선 후보를 흔들려고 한다라는 것으로 모든 그렇죠. 수사 결과를 성취검사는. 부정할 거잖아요. 그리고 김웅 의원 뭐 국감 핑계 댔지만 사실 뭐 적극적으로 안 하셨던 분이에요. 이번에 구설수 오르고 난 뒤에 그럼요. 거의 뭐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정도의 증거들이 다 연출되고 나니까 본인이 피감기관한테 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근데 네. 국회가 물론 국감기관의 국정감사라는 게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눈높이로 정말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네. 이 상황에서는 궁색했어요. 그런데 그래요. 이제 사실은 공수처가 좀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실제 지금 후보가 확정되고 나면 또 그 정치 공방 안에서 다른 데로 시선이 돌려질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사건에 그래요? 대한 수사가 차근히 이루어지고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공격들 안에서 또 꿋꿋하게 공수처가 버텨내면서도 남은 수사를 다 할 것인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아요. 공수처의 수사력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해서 제가 의문을 품어왔습니다만은 이번에 공수처에서 그 텔레그램 방을 복원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물론 영장은 놓쳤지만 그래서 김웅 의원에게 손준성 검사가 뭘 보내고 이것을 조성은 씨에게 이제 보내고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그게 우리는 이거 빼박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김웅 의원이 아니죠. 손준성 검사가 말하죠. 이건 내가 그냥 나도 모르는 정보가 막 왔길래 반송한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도 반송을 할 수가 있나? 매일 정말 반송이 되나요? 네. 그러니까 반송이라는 반송이라는 개념이 게 무슨 전자 말이야? 플랫폼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예, 궁색한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수사의 달인들이 그 정도로밖에 피해 나갈 수 없다면 어느 정도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이구나를 집착하게 만드는 초기의 김웅 검사의 태도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는 이제 정리하면은 그 고발장이 있어야 되고 파일이 그다음에 그 뭐 캡처본이라고 하는 그런 사진이 한 100장 넘게 이제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본인이 작성한 게 아니고 본인한테 누가 보내줘서 그건 뭔지도 모르고 바빠 죽겠는데 왜 보내? 이러면서 반송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남이 나에게 보내주는 그 정보가 필요하죠. 뭘로? 텔레그램으로. 그래서 내가 그걸 귀찮아서 돌려보내줬다. 이게 반대가 필요하니까 두 개가 이제 받고 보내고가 필요한 건데 사실 보내고는 시스템이 없죠. 저는 모르겠어요. 시스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보냈다는 그게 일단 첫 번째 없어요. 이 손준성 검사 말을 듣더라도. 그리고 반송한다고 해서 전자적인 정보가 나한테 한번 왔는데 반송하면 없어지나? 그건 아니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 사실은 또 아까 말한 것처럼 텔레그램으로 자기가 받은 내역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반송한 것만 있다고 주장하면 그러면 메일로 받아가지고 그걸 다 일일이 캡처본을 다 다운받아가지고 다시 그거를 또 이렇게 짜 맞추고 그림도 다시 이렇게 크기도 만들어가지고 다시 반송했다는 건데 그게 바빠 죽겠다는 사람이 할 짓인가? 너무 궁색하고 뻔한데 왜 눈 가리고 아웅하냐 이걸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 그래요? 좀 예? 정치하는 사람이나 법조인이 원래 그래요? 저 모르는 분들이라서 아니 사실 그 고발사주 의혹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이제 입증이 된 상태에서 시작된 사건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안의 심각성, 이제 국민이 지금 부동산 문제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를 향한 공격에 치중하는 야당이다 보니까 그 사건을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루려고 했지만 실제 이 사건 같은 경우 더 심각한 거거든요. 그럼요. 이게 제일 예. 심각한 거죠. 검찰이라는 조직이 개입을 해서 야당과 그죠? 사실상 협잡에 가까운 방식의 공모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의 선택을 결국 막아 나선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헌법 교란행위예요, 진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비중이 좀 시시하게 다뤄지는 것 자체가 차라리 공방이 일어나더라도 적극적 변명을 하더라도 야당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항변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애썼어야 되고 뉴스에서도 더 많은 비중이 다뤄져야 되는 게 맞았어요. 근데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한 여론조사인데 이번에 이 고발 사주 관련해서 이것은 정말로 이 검찰들이 잘못했으니까 이거를 좀 확인하고 입증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검찰이 야권을 이용해서 야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 그러니까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입장을 낸 사람들이 42.8%라는 거고 윤석열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서 정치 공세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33.2%라는 거. 이게 이제 문화일보에서 엠브레인 퍼블릭을 통해 가지고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한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물론 뭐 자세한 거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가시면 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흠집내기 위한 정치 공세라고 보는 입장들도 33%나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5일 확정되고 5일 맞나요? 이제 그 국민의힘 정도고. 예, 네. 후보가 확정되고 나면은 더더욱 그런 시각의 프레임이 커지겠죠. 그렇죠.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너무 시각을 늦었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너무 국민들이 늦춰서 가지고 했어요. 있는 네.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좀 전에 이 골반사주가 이렇게 사소하게 다뤄지면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 와중에 또 나온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단독이었는데 세계일보에서 나온 거였는데 그 윤석열 후보의 장로에 관련된 그 보고서 같은 것들이 대검에서 만들어졌다는 건 우리가 지난번에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그냥 우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사 자료 알고 있었을 정도이다. 이제 총장의 장모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세계일보에서 단독 보도한 거에 의하면 그 정보가 그러니까 윤석열 장모의 변호사들에게 다 들어가서 그들이 변호하는데 다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거는 너무 다뤄지지가 않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검찰발 뉴스를 보면서도 저희가 지적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때로는 뭐 우리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기들이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또 활용도 하기도 하지만 인용도 하기도 하지만 다른 어떤 것부터 떠나서 이제 검찰 내부의 정보가 그런 식으로 사적으로 또 공유되는 거는 더 큰 문제죠. 그냥 단순 뭐 피의 사실 공표라든지 수사 정보를 흘리는 뭐 공익적 차원의 갈등의 문제라든지 원칙의 문제와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고스란히 이전된다는 것 자체가 더 심각한 거죠. 네. 그리고 그걸 너무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얘기하는 게 저는 더 화가 많이 나는데 검찰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대로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닐까요? 답변을 유구무. 답변을 못하니까. 유구무. 네. 자, 시간 얼마 없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분 왜 맨날 나오냐 물어본 사람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안철수 대표가 초기에 뭐 이렇게 국민적 호응을 받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제3지대라든지 중도층을 향한 정치권 이외의 역량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실험대에 올랐던 적이 벌써 대략 10년입니다. 2012년 정도. 그때 실패를 통해서 사실은 그 이후에도 그런 정치권 밖에서 눈부시게 오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경계심을 갖고 보고 있어요. 이제 정치 혐오의 시선으로 정치를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단호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안철수가 과연 안철수 대표가 후보가 뭐라고 표현했죠? 대표가 안철수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영향을 보여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안에 있는 사람인지 여전히 밖에 있는 사람인지 모호한 누군가의 출마. 그래서 크게 비중 있게 보진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면 철수할 것 같아요? 본인은 안 한다고 그랬는데. 글쎄요. 뭐 어떤 방향으로든 뭐 저는 이제 윤 후보가 될지 홍 후보가 될지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대선을 비호감 대선이라고 부르던데요.
그래서 오히려 안철수 대표가 선전할 수도 있다. 본인은 그래도 그나마 깨끗하다라고 주장하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는 비호감 대선이라는 이제 그런 명명에도 물론 뭐 일부 일리 있는 지적들이 있었겠지만 희망을 보여주는 방식의 화두가 계속 던져지는 게 아니라 네거티브 요소들만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국민이 우려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한들 이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니까 다른 누구라는 선택을 안 한 지 국민은 오래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요. 어쨌든 정치하시는 분이니까 의원님께서도 비호감이라고 하는 게 뭔지 잘 아실 텐데 이재명 후보도 비호감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비호감이 있잖아요. 뭐 태도와 관련해서 기존의 정치인들이 취하는 뭐 말투나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아니어서 국민들도 처음엔 뭐 비호감들도 있었는데요. 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장점의 이면이 단점이고 단점의 이면이 장점인데 단점을 어떻게 조금 상쇄시키면서 장점을 더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건지를 사람들은 또 알아요. 지지해 주시는 분들도 그 점을 잘 아시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일은 잘하잖아 라는 방식 안에 녹여 들어가 있는 하지만 조금만 더 국민한테 설득할 수 있는 태도로 대해주세요 하면서 응원하면서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유능함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가진 그 날카로움들이 때로는 상대 후보와의 관계에서는 좀 기존 정치인의 이렇게 품처럼 보여지지 않지만 사실은 여러 이해관계를 아우르는 따뜻함을 지닌 거라는 걸 또 시간이 가면서 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후보든 아니면 상대 후보든 간에 진짜 의혹을 해명해야 될 건 해야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본인들이 젠더적인 문제로 그런 구설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신의 입장을 다시 밝혀야 되는데 그 부분 이외에 캐릭터라든지 또는 정책을 이끄는 데 있어서의 장단점들은 그 후보들이 좀 긍정적으로 국민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들이 앞으로 남은 시간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캠프도 거기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경선 과정에서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의 비호감의 본질은 정확히 뭡니까? 왜 비호감입니까? 아웃사이더에서 저는 비롯된 게 크다고 아웃사이더라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그룹이 아니라 아웃 그룹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질적으로 아웃사이더였던 거죠. 기질적으로. 독특해도 될 수 있어요. 아니 뭐 하다못해 이재정도 비호감일 수 있어요. 국회에서 쟤 연극해? 아니 말투가 존경하는 뭐 국민 여러분 이런 말투였는데 안녕하세요. 뭐해? 방송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질적인 것들도 사실은 비호감이라는 시선을 처음엔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점점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 새로운 방식이 예를 들어서 뭐 권위를 허물더라. 네네. 이재정이 최소한 권위는 허물더라.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존경한다는 얘기를 오가면서 할 때 그거는 안 하더라. 국민을 네네. 존경하는구나. 라고 또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 것처럼 네네. 이재명이라는 캐릭터가 가진 아웃사이드적 기질, 그다음에 아웃사이더적 후보의 환경 네.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저는 그런 느낌 초반에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마틴정님은 언론이 만든 비호감입니다. 국민들은 비호감 느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요. 언론이 만드는 겁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네, 역시 팬들이 많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재정 의원하고 어렵게 모셨는데 정말로 또 진솔한 얘기 많이 잘 나눈 것 같습니다. 이재정 의원하고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선대위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게 되면 제가 한번 또 중간에 모시겠습니다. 그때 네. 또 와서 얘기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희망을 드리는 선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